지난 토요일 날 출석해가지고 또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했네요. 그렇습니다. 경고성으로 계엄을 했으며 반나절이면 상황이 종료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검이 반나절이면 종료될 건데 왜 최상목 전 부총리한테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하라는 문건을 줬느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했다고요? 그 문건은 김용현 전 장관이 만들었고 자기는 내용을 검토하지도 않고 전달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 비상입법기구를 만든다는 건 기존 국회를 해산한다는 뜻이에요. 기존 국회를 해산하는 걸 국방부 장관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다. 자기를 몰랐다. 웃기고 있네 진짜. 이걸 전부 부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너무 초라한 인간입니다. 다 끝났는데 네. 그래서 나를 그렇게 결정했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이유로 내 세계관과 철학이 그러했기 때문에 네. 상황인식과 난 여전히 그렇게 믿고 있다. 이렇게 말해야지. 그거 몰랐어요. 반나절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누가 했어요? 아니 국방부 장관이 했어요. 아 진짜. 그래서 그러면 반나절이면 끝날 경고성 계엄인데 포고령에는 왜 영장 없는 체포라는 문구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포고령보다 헌법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당시 포고령은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부럽습니다. 이런 자가 대통령이었다는 게. 자 다음 검찰개혁추진단이 이번 주 2가지 개정안 제출하기로 했네요. 그렇습니다. 한겨레 단독에 의하면요. 검찰개혁추진단은 공소청 검사에게 보안수사 요구권만 부여하는 안과 제한적 보안수사권을 주는 2가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검찰개혁의 마지막 한 장인데 검찰이 원하는 대로는 안 될 겁니다. 이것은 이번 주에 다루기로 하고 자, 이 대통령 유럽 순방 중인데 전체 일정이 어떻게 되죠? 네, 6월 9일에 벨기에에 도착을 했고요. 10일과 13일에는 이탈리아 국빈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4, 15일에는 교황청을 방문하고요. 또 16일에서 17일은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뭐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미국에서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가 오늘 밤 이란을 강력 타격한다. 하르그 섬을 장악할 거다. 네. 그런 포스팅을 했어요. 저는 저 포스팅을 보고 곧 협상 발표한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거 큰일 났다라고 네. 보도하던데 그렇게 하면 안 돼. 해석을. 참. 이때까지 외신을 봤으면 모르나? 트럼프는 항상 협상 성사 직전에 네. 긴장을 끌어올려서 마치 자기가 그렇게 압박했기 때문에 협상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걸 무척 좋아합니다. 항상 그랬어요. 내가 압박했더니 이란이 굴복했어. 이 구도를 만들고 싶어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저렇게 나올 때는 협상이 곧 성사되는 거구나 하는 시그널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정반대로. 네. 진짜로 전쟁을 더 크게 확대할 거면 저런 포스팅을 왜 해요? 그냥 하면 되지. 그런데 역시 방금 전입니다. 네. 아직 1시간도 안 됐어요. 네. 새벽에 합의안 도출됐다는 소식 전해졌죠. 그렇습니다. 파키스탄의 셰바즈 사리프 총리의 오늘 새벽 6시경에 올라온 SNS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의 합의안이 도출됐다고 합니다. 트럼프 SNS에 올랐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6시 30분경 협상이 완료됐고 호르무즈를 전면 개방한다고 포스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때 이란 외무부에서도 뭐라고 소식이 나왔냐면 속보로 오늘 밤부터 네. 여러 전선의 전쟁을 즉각적으로 영구 중단한다라고 발표가 됐어요. 드디어 끝난 겁니다. 네. 드디어 끝났고 드디어 호르무즈도 개방되는 것이고 네. 그러면 유가는 떨어질 것이고 네. 그리고 코스피는 올라간다. 코스피 이야기는 저희가 전쟁 이야기는 2부에서 코스피 이야기는 그럴 줄 알고 미리 준비했습니다. 주식가 가방 4부에서 네.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자, 제가 오늘 또 젠슨 황이 꽤 화제를 몰고 왔네. 근데 AI 관련해서 또 오늘 짚어볼 뉴스들이 꽤 많은데 특히 엔트로피의 미토스라고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아직 정식 출시가 시중이 되지는 않았으니까. 그 사용자 버전이 페이블 5인데 그걸 미국인만 쓸 수 있게 미국에서 결정했어요. 이 미토스라는 모델은 너무 강력해서 모든 시스템을 해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예. 이번 보안 수사권 당연히 민주당 지지층은 폐지해야 된다고 높아요. 높습니다. 높은데 예. 유지해야 된다가 보안 우리는 사전 설명 없이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안은 좋은 거 아닌가? 뉘앙스가 예. 좋잖아요. 좋아요. 뉘앙스가. 뉘앙스가 좋아요. 단어 자체가 주는 예. 의미가 보안은 해야지 이런 이미지가 이미지가 있어.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검찰 개혁 관련해 가지고 잘 모르거든요, 사람들이. 예. 민주당 지지층 ARS에서는 70.4가 폐지, 19.3이 유지 이렇게 갈렸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폐지 훨씬 높습니다만 19% 그렇게 나왔고요. 전화면접 조사에서 한 27%가 민주당 지지층 유지, 폐지는 64.7 이렇게. 국민의 지지층은 80% 가까이가 유지. 그렇죠. 예. 예. 야당에서야 그 민주당이 하는 거는 반대하는 게 뭔지 몰라도 반대하는 것이고 이 중도에서 볼 때 보안은 좋은 거 아닌가? 미비한 거를 그래서 이 보안이라는 단어 선택 무척 잘했어요. 검찰 입장에서. 예. 이제 국회 몫으로 넘어오니까 국회가 이제 잘 단어부터 바꿨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엔. 추가 수사로. 예. 예. 추가로 하면은 이거 정마다 뒤집어요. 뭘 또 수사를 내라 수사 받았는데. 그렇죠. 보안은 단어 자체가 아직도 미비한 것을 메꾼다는 뜻으로 예. 익히잖아요. 예. 이 단어가 이게 아니라 추가 수사권으로 바꾸잖아요. 추가를 또 줘. 검찰에 이렇게. 검찰에 예. 이러면 바뀝니다. 이 단어를 잘못 정했다. 또 지방선거 이제 이 평가를 함에 있어서 공소 취소 논란도 계속 보수 언론에서 얘기했는데 그와 이제 연계가 돼서 이제 단어가 주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제 선거 결과 관련해서도 좀 분위기가 약간 바뀐 측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거 이후에 진보 유권자들이 응답을 좀 잘합니다. 하는 맞습니다. 부분 이게 이제 신이 안 나잖아요. 이런 거를 파악하려면 검찰에 대한 신뢰도, 수사에 대한 신뢰도부터 시작해서 검찰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어떤지를 같이 봐야 돼요. 그거는 저희가 할 테니까 좀 기다려봐. 예, 그거 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리고 이건 인식조사인데 전망.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전히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라고 하는 기대가 더 높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항상 부동산 문제는 서울이 어떻게 반응하냐 중요한데 예. 서울에서 오른 교단체장하고 교차 투표. 시의원들 교차 투표가 아닌데 네. 이 후보만
서울시장 후보만 교차투표가 일어났네요. 네, 그래서 저는 요 이유에 대해서 캠프가 일단 답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공보물에 왜 대통령 사진이 없느냐, 이게 상징적이지 않냐, 네, 이런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그거 그래서 하나만 있는 요인은 아닐 것 같긴 한데 그게 상징이라서 요인을 찾아가는 네, 거죠. 찾아서 우선 먼저 캠프가 우리가 이런 전략이었는데 이게 어디가 잘못돼서 교차 투표로 시장 후보를 덜 선택하게 됐다. 요거를 먼저 설명을 해달라고 제가 의총에서 요구를 했죠. 일단 그 교차투표가 이제 지금 예를 서울로 두셨는데 다른 지역도 있습니까? 실제로 그 충남 같은 경우에 충남. 그 도지사는 박수현 이제 네. 의원이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기초단체장 15곳 중에 이제 5곳을 이고 10곳을 패배를 했는데 거기도 분석을 해보면 도지사 캠페인 거기를 거꾸로 도지사 캠페인 후보를 한 표를 찍고 시장 군수는 또 국민의힘을 찍는 또 반대네요. 이유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네. 그래서 그게 서울의 경우와 다른 지역의 경우가 다른데 그게 인물 요인인지 아니면 뭐 구도나 뭐 정당 요인인지 아니면 캠페인의 문제인지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겠네요. 예, 그래서 이거는 매우 그 사실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 선거에 대한 평가를 이겼니 졌니 뭐 아쉬우니 뭐니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럼 총평이고 강론으로 들어가서 좀 구체적인 것들을 만들어내야 앞으로 교훈을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원이 그러면 아주 모범 케이스 아닙니까 이번에는? 강원이 모범 케이스고 그 자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거. 그 성남시의 경우 추미애 후보의 전체 득표율이 53.06%입니다. 그런데 김병욱 후보는 48.68입니다. 거기도 교차투표로 벗어났네. 교차투표가 이것도 일어났네. 구체적인 구별 있는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인도 저희가 용인도 좋죠. 추미애 후보가 51.75%. 용인에서. 예, 그리고 현근택 후보가 47.76%. 대체로 3, 4% 벗어났네요. 네, 그다음에 안산은 저희가 다 이길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안산의 경우는 추미애 후보가 57.16%. 네. 그리고 천영미 후보가 49.55%. 아슬아슬. 그래서 제가 요 경기도도 사실은 울산도 교차투표가 일어났던데. 근데 울산은 우리가 이기게 된 이유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단일화가 컸죠. 그러니까 여기서 합당 이슈가 다시 평가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네. 울산시장 후보 그 득표율이 48.73%로 우리가 이기게 돼요. 예, 그런데 요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 무엇이냐. 왜냐하면 여기 민주당 비례 득표율이 42.46밖에 안 돼요. 네. 국민의힘의 비례 득표율은 46.28이에요. 거기가 여당이에요. 네. 국민의힘이 울산에서는 그런데 이겼단 말이죠. 여기는 우선 조국혁신당의 황명필 후보가 조건 없이 양보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의당이 아니라 진보당과 단일화하고. 근데 조국혁신당의 비례 득표율이 2.59%인 걸 보면 만약에 여기서 2.59%를 48.73에서 빼면 2.59를 그러면 저요 0.11%로 지죠. 예, 그런데 뿐만 아니라 여기에 진보당이 5.05%의 비례 득표율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단일화를 해줘요. 그러니까 연대에 가장 시너지를 잘 낸 곳이 그 울산시장 당선이었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놓고 봤을 때 평택은 완전 대비가 되는 거죠. 통합하고 연대하지 않으면 앞으로 선거. 울산은 우리가 왜 이겼는지는 거 누구나 다 알아요 지금. 아니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아니, 그게 통합이 안 아니에요. 되지. 저는 뭉뚱그리는 거 안 된다고 생각하고 프로테이지로 제가 조국혁신당이 2.59, 진보당이 5.05 합치면 8%거든요. 7.64%인데 이걸 48.73에서 빼면 그러면 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프로테이지로 감으로가 아니라 프로테이지로 얘기해야 우리의 지금 이 정서적으로 나 가슴이 아파서 대패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답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짓을 하는 거예요. 대패하진 않았는데 저는 졌다고 하는 표현도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기지 못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딱 그렇게 얘기해요. 이기지 못했다. 승리하지 못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막 패배했다고 대통령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막 쓰니까 10대 4를 졌다고 하면 안 되고 근데 이제 이겼어야 할 선거를 이기지 못했다. 똑같아요. 네. 대통령께서 딱 저도 그렇게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합당 문제를 놓고 저는 잠깐만 합당은 그러면 이번 전당대회 이슈가 됩니까? 그거는 후보가 나오시는 후보들이 합당을 의제로 던지냐 안 던지냐. 원래는 선거 끝나고서 바로 절차를 하자고 했는데 예, 2% 압수되겠잖아요. 그때 뭐가 나오니까 압수한 거 아니겠냐 했는데. 이시무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번 주 중에 아마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데 오, 갑자기 그게 단독 취재입니까? 아니 어제 그냥 경향신문에서 전무곤이라고 당시에 그 대검 기획조사부장이잖아요. 기조부장. 그 소환조사했거든요. 그 기조부에서 뭔가를 작업을 많이 했더라고요. 간단하게만 말하면 한 가지만 힌트만 주면은 파일이 하나 2%에서 오고 간 게 발견이 됐어. 그게 뭐였냐면은 그때 검사를 갖다가 계엄사령부에 파견하느냐 합수부에 파견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있었잖아요. 그때 관련해서 기조부에서 그날 밤에 문건을 만들었어. 그랬겠지. 파일 이름만 잠깐 하면 파일 내용하고 이름만 하면 파일 이름이 뭐냐면은 비상계엄하 수사와 재판 관할권 이게 딱 그날 밤 1시 56분에 만들어졌거든요. 국회에서 계엄해서 1시 1분에 됐잖아. 근데 그 이후에 저게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쏙 지르다가 기조부에 지들끼리 왔다 갔다 한 거야. 딱 걸렸네. 그걸 수정을 하고 최종적인 완성본이 1시 56분에 딱 기조부 정치기획 과장한테 전달이 됐거든요. 개엄 해제된 이후에. 그렇죠. 근데 물론 저기 시무정이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런데 어떻게 특검에서 진술을 했냐면은 그때 자기들이 저걸 만든 거는 기조부는 원래 그렇다. 상황이 발생하면은 본능적으로 작동하게 돼 있다. 본능적으로 개엄이 자기는 개엄 몇 번 겪어봤다는데요. 아니 국회에서 해제된 걸 자기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어쨌든 그 기조부에서는 저 문건을 작성한 사람하고 기조부장은 전무건 기조부장은
윤석열이 계엄을 발표하는 순간 이건 위법이다. 무슨 근거가 있다. 지금 전시도 비상사태도 아닌데 왜 계엄이냐 생각을 했는데 본능적으로 일단 계엄이 났으니까 저거는 문건은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본능적으로. 지시를 했다는 거야. 이거 클 건인데 오늘 더 자세히 얘기하기로 하죠. 그래서 저게 이 프로세서 발견됐다는 잠깐만. 거예요. 저거 말고도 또 뭐 몇 개 있는데 그거는 뭐 내일 할게요. 나중에 하고 내일 써야 되는데. 내일도 하셔야지. 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NSC 김준영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일희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김일희 교수님 책이 베스트셀러. 투표 용지 부정 문제 이 사안 국정조사 해야 한다고 하는데 자, 이 관련 이야기 좀 짚어볼까 합니다. 윤건영 의원 모습 안녕하십니까? 네, 윤건영입니다. 자, 지금 국조특위위원으로 결정된 건 아니죠 아직은? 네, 내정돼 있죠. 근데 유력하죠 지금. 네, 유력. 행안위 간사시니까. 제가 22대 국회 들어서 국정원 지금 4번째다. 워낙 또 잘하시니까. 네. 근데 이제 이거는 국조를 해야 돼. 물론 야당도 요구했지만 야당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이건 국조를 해야 될 만큼 심각한 사안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해야죠. 어허. 지금 이때까지 파악한 바로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 발생한 겁니까 이거? 핵심은 네. 선관위의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예요. 선관위 구조. 왜냐하면 선관위는 투개표를 담당하니까 선거 관리 업무를 담당하니까 독립되어야 된다라는 그렇죠. 게 지상. 감사원 감사도 안 받잖아요. 그렇죠. 헌법기관이라고. 독립되어 있는데 선관위의 문제는 독립만 너무 강조한 거예요. 책임성을 외면했어요. 그러니까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아요. 크로스 체크 안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일종의 치외 법권이 돼버린 거예요. 섬이 돼버린 거죠. 어. 그런데다가 또 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나 주로 지방 서울선관위원장은 판사들이 판사 아니에요. 출신이에요. 이분들이 본업이 따로 있잖아요. 판사라는 게. 선관위원장은 부업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선관위 업무에 그렇게 잘 알지를 못하세요. 실무를 고르는구나. 네. 실무는 선관위 사무처 직원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장과 실무자가 완전히 괴리되어 있는 이중적 구조예요. 어허. 그러니 선관위는 관료제가 정말 심각한데. 그러네. 하던 대로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내부 문제 제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오랫동안 자기들끼리만 하다 보면은 그렇죠. 그냥 국고나 간행 같은 게 있겠죠. 근데 외부에서 감사도 안 되고. 감사는 그리고 선관위 직원들이 타 부처로 가질 않아요. 어.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 관리 업무를 타 부처에서 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선관위로 들어오신 분들은 평생 선관위에 있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완전 고인물이에요. 고인 선거가. 제가 예전에 선관위 좀 상대해 보면 선관위는 자존심도 강하고 그렇죠. 그리고 보수적이고 그리고 우리를 외부에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데서 굉장히 싫어해요. 민감하죠. 민감하고 네. 우리는 건들 수 없는 조직인데 그러니까 무오리오의 조직 같은 그렇죠. 그런 내부 문화가 있는 예,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일종의 감독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선거 관리 업무를 하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근데 실제로는 선관위 직원들이 한 3천여 명 정도 되거든요. 예. 전국에 다. 근데 투개표 업무를 선관위 직원들이 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투표 날 당일날 투표장 관리하거나 뭐 하는 업무는 전부 다 지방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다 해요. 지자체 맞아요. 공무원들이. 지자체 공무원들이 해가지고 그때 일당이 너무 짜다는 일은 이게 맞아요. 오랫동안 있어왔습니다. 그분들이 지금도 안 하려고 그러세요. 왜냐하면 투표와 개표 사무의 95% 이상을 지자체 공무원들이 다 해요. 선관위 직원들은 그게 아주 그냥 교육만 시키는 관리만 하고 예. 관리만 시키는 건데. 그러니 여기에서 책임과 권한이 불일치되는 거예요. 어허. 실제로 이번 송파 사고 같은 이중으로 불일치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도 잘 모르고 그리고 선관위 직원들도 실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관리만 하는 거고. 그렇죠. 아. 이번 송파 같은 경우에도 현장에 있었던 송파구청 직원 일어났을까요? 투표용지는 부족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투표용지는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배분을 잘못한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제까지 투표용지는 거의 다 인구 유권자의 100%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하도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그 투표용지 가지고 뭐 장난을 치네 뭐하네 관리가 미흡하네 이러니까 선관위가 어떤 조치를 했냐면 2024년부터 투표용지를 각급 선관위에서 알아서 만들어라라고 지침을 바꿔요. 중앙에서 배분하는 게 아니고. 네, 중앙에서 기준을 정해주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송파구 같은 경우는 50%만 만든 거예요. 자기들이 투표율을 예상해서 예. 과거 사례를 비교해서 50%만 애초에 만든 겁니까? 예, 본투표 날 당일. 그러니까 그건 오래전부터 예전에 왜 그런 일이 없었냐? 예전에 중앙 관리했고. 예전에는 투표용지를 많이 만든 거예요. 오히려. 예. 그래서 남는 경우도 생기니까. 당연히 남았죠. 100%가 안 오니까. 그렇죠. 근데 당연히. 남는 투표용지 가지고 문제가 또 생기고 그거 예. 왜 폐기했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예. 이번에는 쓸 만큼만 하자. 저스트로 만들자라고 해서 대부분의 선관위들이 한 60%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전국적으로 50%만 인쇄한 게 송파구하고 몇 개가 돼요. 그런데 10%까지 안 될 것이다 생각하고. 본투표까지 합치면. 근데 이제 이게 막판이 되니까 투표용지 배분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 송파 1동, 2동, 3동이 있다 그러면 3동이 부족하면 빨리 이걸 분배를 해주면 되는데 그 시스템이 무너진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여기 부정한 것 같습니다. 그럼 신속하게 갖다 줘야 되는데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럴 때를 대비한 배송 시스템이 없었다. 전혀 없었죠. 처음 겪어봤던 거죠. 그러니까 용지가 부족한 게 아니라 배분 경험이 부족했던 거네요. 그게 따른 시스템과 매뉴얼이 없어요. 매뉴얼이 없었던 거네. 예. 예전에 배분을 담당하는 직원이 항상 있어가지고 여기가 부족할지도 모른다고 시속 갖다 주고 그렇죠. 이런 역할이 따로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없었다. 그렇죠. 왜냐하면 기존에는 그런 배분을 담당하는 직원이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투표용지를 거의 100% 인쇄를 했으니까. 각 투표소별로 남아 돌았으니까. 그러네. 네. 근데 이제 지금 부족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담당자도 없고 네.
그럼 그때 바로 조직을 담당을 어떻게 하자라고 비상 연락책을 돌려서 대응을 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 대응도 느렸고. 그렇죠. 여기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1시 당일날 11시 40분에 송파구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다고 서울시 선관위 쪽에다 이야기를 해요. 오전에. 근데 서울시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고하지 않아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구조 문제가 나오는 건데 선관위 조직은 중앙선관위, 시도선관위, 자치구 선관위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그 각각의 선관위원장이 또 각각 판사들이야 주로. 맞아요. 섬처럼 다들 나눠져 있는 거예요. 투표소에서 그냥 개표해버리면 된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그것도 방법이죠. 그렇죠. 예. 왜냐면은 이 독일도 이런 경우를 한번 겪었는데 독일에서도 이제 온라인 투표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제안과 주장이 있다가 결국 그 독일 대법원이 그러지 말고 원시적으로 다 돌아가. 네. 아무런 논란이 없도록 투개표는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니까 그냥 투표소에서 개표해. 네.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네네.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투표지 분류기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술을 자랑하고 있는데 근데 투표소에서 개표해버리면 사실은 투표소 개표하면 훨씬 개표도 빨라요. 깔끔하죠. 왜냐하면 투표소마다 끽해봐야 유권자들이 2, 3천 예. 순이란 말이에요. 2, 3천 명 개표하는 거 2시간이면 끝납니다. 네. 그게 이번 기회에 하여튼 구조적인 문제, 예. 선관위 구조를 바꾸는 문제와 투개표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찾아야 되는데 말씀처럼 그게 포인트인데요. 투표장에서 투표용지를 인쇄해도 돼요. 아니 전제가 예. 전혀 문제 없어요. 그렇죠. 사전 투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투표장에서 인쇄를 해서 줘버려. 지금 그 개표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실 텐데 네. 전국에 있는 투표소 몇만 개의 투표소에서 다 각 지역에 한 장소로 모아요. 그렇죠. 253개, 4개로 모아서 거기서 다 모아놨다가 개봉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보관의 문제라든가 관리의 문제라든가 그거 4박 5일 동안 혹은 뭐 그 투표소가 이동하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아냐.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맞아요. 오선들이 나오는데 네. 투표소에서 투표하고 거기서 그냥 개표해버리면 그러면 이동이 없잖아요. 그럼요. 아무런 이동이 없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열어버리니까 그렇죠. 이게 훨씬 더 간단한 일인데. 그리고 검증도 이중으로 할 수가 있어요. 투표소에서 개표를 할 때 요즘 전산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이 전산으로 중앙선관위로 결과를 송부해서 두고 그다음에 투표소에서 개표한 건 그대로 현물은 그대로 그렇죠. 보관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춰보면 돼요. 만약에 문제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송파 1투표소가 의심된다. 전산으로 올린 것과 이걸 현물을 맞춰보면 되기 때문에 전혀 부정선거 시비가 생길 이유가 없죠. 이게 이제 예전에 제가 이 역사를 뒤져보니까 예전에 투표한 것을 다 한 곳에 모아서 했던 이유는 예전에는 전화라. 그럼요. 전화로 지금 우리 동네에는 지금 몇 명 나왔습니다. 몇 대 몇. 이렇게 전화로 받아서 한 군데서 하면 오류도 생기고 나중에 수정하기도 하고 막 엄청 난리가 나니까. 네. 그래서 한 곳에 모아서 한 번에서 개표하자는 건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전산도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건 영상으로 찍어서 실시간으로 보낼 수도 있고 사진으로 찍어서 실시간 보낼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개표하면 예를 들어서 거기 개표 그 선관 투표로 가면 거기 상관인들은 제재 문제는 어떻게 한답니까? 미국이 2차 제재뿐만 아니라 1차 제재도 해제하기로 약속했다고 이란 측에서 주장했습니다. 이 이란 주장이 사실이면 이거는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1차 제재는 뭐냐면 네. 미국이 이란과 거래 안 한다는 거예요. 2차 제재는 뭐냐면 제3국과 이란의 거래를 제재한다는 거거든요. 그동안 제재 해제를 얘기한 것은 예를 들면 우리와 이란의 거래 이걸 풀어준다는 거였어요. 2차 제재를 풀어준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1차 제재를 해제한다는 것은 미국과 이란의 관계 정상화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1차 제재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미국 이란이 80년대에 이란에 주재하는 미 대사관 네. 인질 사태 이후 국교가 완전히 단절됐거든요. 그러니까 1차 제재를 만약에 해제한다면 그러면 관계 정상화로 갈 수도 있다. 만약에 실제 거기까지 간다면. 네. 물론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걸로는 이란 측 주장이기도 하지만 협상 1단계가 타결되고 나면 그 얘기를 한다는 거니까 지금은 이런 이야기지만 방향은 쪽으로 설정된 것 같다. 네. 네. 그래서 1단계 하고 핵 문제는 2단계로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60일간 협상을 성공시키고 그럼 트럼프는 아마 60일을 다 쓰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선거가 11월이기 때문에 중간선거에 가까울수록 네. 이 결과가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볼 테니까 60일 시작해서 거의 다 쓰고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이 되고. 서울고검에서 이걸 가장 마지막 순간에 그러니까 이걸 사건을 특검에 넘기기 직전에 한 게 거짓말 탐지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거짓말 탐지기 하자 했었는데 계속 고검에서 안 했어요. 고검에서 그거면서 안 했어. 본인들이 하자고 해놓고서 계속 미뤘는데 막판에 하고 이거 진실 반응이 나오자마자 사건을 넘긴 거예요. 근데 이때 대상자가 이화영 혼자가 아니라 김성태랑 그 당시에 수발을 들었다고 알려진 박상웅이라는 자. 이 사람까지 3명이었는데 김성태랑 박상웅도 거짓말 탐지기를 하겠다라고 동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막판에 거부했어요. 막판에. 거부 이화영만 했고 이화영은 진실 반응이 나왔고 진실 반응이 나오니까 검찰의 주장은 거짓말 탐지기는 사건이 발생된 직후 혹은 짧은 시간 내에 해야지 유효하다. 이 사건처럼 사건이 발생하고 오랜 시간이 경과를 하면 당사자가 이미 그걸 자기 기억 속에 심어놓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가 진실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논리를 폈어요. 근데 이 논리가 얼마나 웃기냐면 사실은 거짓말 탐지기가 보통 거짓말 탐지기를 하면
전후로 뭐 하는 것들이 많아서 한 3시간 4시간 정도 합니다. 근데 이화영은 어떻게 됐냐면 대검에서 직접 장비를 들고 수원지검에 왔어요. 아. 대검 최고 정예팀이 수원지검에 아예 와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보통은 경기도권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하면 경기 남부청 수원에 있는 경기 남부청 가서 합니다. 거기 장비가 있기 검찰 때문에 에이스가 온 거구나. 대검에서 아예 기계를 들고 수원지검에 와서 어. 이화영 불러가지고 하루 종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어떻게든 거짓말인 거를 밝혀내려고. 그렇죠. 하루 종일 자기 했는데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 반응이 나왔는데 대검에서 해서 진실 반응이 나온 걸 수원 지검 검사들이 아 저건 대검이 잘못한 거예요. 좀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중요한 건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 김성태 씨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 그래야지 김성태 씨도 자기가 계속해서 그동안에 부인을 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한참 지나서도 어쨌든 거짓말이든 아니든 어쨌든 자기는 안 먹었다라고 하는 게 계속 진실만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논리에 따르면 검사들의 논리에 따르면 시간이 많이 지났고 계속해서 확신을 머릿속에 주고 있었다면 그럼 당연히 김성태 거를 해서 김성태가 우리 술 안 먹었어요. 이 말이 진실이라는 걸 밝히고 그래서 이화영과 김성태 말은 서로 다릅니다. 이 사람들 말을 못 믿습니다. 얼마든지 밝힐 수 라고 있지. 해야지 되는 게 원래 그 검사들 논리가 해명이 맞죠. 있으니까. 셋다 해보면 게다가 나머지 방영철이나 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박상웅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아닙니다라고 말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를 못 믿는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향대로만 이 사건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변명하는 거에 불과하다. 이걸 입증하는 거죠. 이화영 무지사 얘기를 우리가 여러 번 했는데 또 이화영 무지사 얘기를 왜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요약하면은 이재명 대통령 어떻게든 감옥에 보내려고 했던 수많은 수작 중에 가장 악질적인 게 대북 송금 사건이고 그 관련자들 중에 가장 악랄하게 괴롭힌 게 이화영 전 부지사였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북한에 돈을 보낸 적이 없는데 보냈다고 만들려고 하니까 사람들은 이제 회의 압박하기 시작하는데 한 축이 북한과 사업을 해서 실제 자기들 이유로 자기들 사업 목적으로 돈을 보낸 쌍방울을 한쪽을 괴롭히고 또 한 축은 이재명 측에서 누군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니까 쌍방울이 보냈다는 걸 그때 타겟으로 지목된 사람이 이화영 전 부지사였습니다. 그래서 대장동 등 다른 사건으로 괴롭힘 당했던 사람들 이제 보석으로라도 다 풀려났거든요. 오로지 이화영 전 부지사 오게 된 거는 김건희 수사 이거 아무리 봐도 주가 조작하고 그때는 디올백 사건으로 굉장히 시끄러워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 내기 전에 미리 털어놓고 네. 무혐의 주기로 하고 문건을 나중에 작성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창수가 오자마자 그런 문건이 작성됐습니다. 날짜와 그리고 날짜를 변경하는 그 지시까지 근데 왜 피의자 이어져. 전화를 안 하냐고. 김건희는 이거 시켜서 했겠지. 그렇죠. 박성재한테 시킨 내용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박성재. 근데 박성재에서 밑으로 안 나온 거야? 안 갔어. 심우정 또 못했고요. 이창수 지금 밑에서 가는데 최재훈 부장까지 가고 그다음에 조상원 차장 이창수로 올라가서 그다음에 심우정으로 가야 되는데 이창수까지는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어제 홍사원 기자가 얘기했던 네. 심우정 계엄 관련 그거는 다른 건이고요. 그러니까 내 말은 정황이 나왔다는 거는 네. 정황이 나오긴 나왔고 정황이 나와서 심우정도 그렇고 이번에 이창수도 어제 나온 걸로 부르기 전에도 기소할 정도까지는 수사를 해놨다. 해놨다. 여기까지는 제가 확인했는데 구속영장인지 아닌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김태호는 왜 안 부르는 거야? 김태호 불러야 되는데 아직 국정조사에서 나왔잖아. 거기까지도 안 가더라고요. 아, 딱 걱정이네. 나 걱정이야. 생각합니다. 누가 되면 살아남는지는 안 물어봐도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거 안 물어봐도 되는 거예요? 안 물어봐도 그러니까 더 알겠잖아요. 안 물어봐도 알잖아요. 이런 말을 하려다가 마지막에 어미를 누가 바꿨어. 되시건 검찰 개혁에 대한 절실함 이것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는 수사 기소 분리 그래서 정치 검사의 먹잇감 표적이 되지 않아야 된다 민주 진보 진영이 그런 절실함 절박함 소명감을 가지고 저는 이 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자면 우선 전당대회가 있어서 만약에 정청래 당대표가 도전하게 된다면 그러면 당 지도부 공백이 생긴단 말이죠. 그리고 당 지도부 공백이 생기고 당력 전체가 이제 전당대회에 몰리겠죠. 그러면 의원들이 신경이 글로 가 있을 테니까 다음 차기 당대표가 뽑혀야지 실제 이 사안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난번 1차, 2차 검찰개혁법안 때도 굉장히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당대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내가 책임지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당청이 정리를 했는데도 법사위에 나중에 법이 왔잖아요. 통과만 시키면 되는데 마지막에 조문들이 들어왔다니까요. 법사위에. 마지막에 검찰이 밀어넣었어요. 그래서 1분 김영민 의원님하고 저하고 1분은 막고 1분은 못 막았어요. 못 막은 게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 법외국제를 생각해 보시면 본회의 올라가서 30분 전에 바뀌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법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그러니까 새로운 당대표가 책임을 지고 이것은 내가 이렇게 하겠어라고 네. 선언하고 밀어붙여서 마지막까지 관철시켜야지. 예. 예를 들어서 보안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돼도 폐지되는 거지. 지금은 어설프게 하다가는 그 검찰이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은 그 목표를 가지고 지금 계속 언론 플레이하면서 지금 제가 언론 기사 하나 기사 하나 보냈는데 떼어서 가져오신 거? 뭐가 최근에 있어요? 무슨 보안 사건 보안사 비율이 뭐 50% 육박한다. 저게 올 3월 4월에 자기들이 수사한 통계를 저렇게 냈어요. 계속 나옵니다. 저런 게 지금 끝도 없이 지금 그 법무부에서 검찰하고 1년 내내 저걸 했어요. 1년 내내. 검사에게 수사권을 줘야 된다.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 막 나라가 망할 것처럼 막 지금 언론 플레이가 됐잖아요. 저 비율 그래서 제가 통계 좀 내봐라. 보안 수사 통계를 검찰이 안 내놔요. 저한테. 그래서 뭐도 없고 계속 없다고 하는데 50% 넘는다고 하니까 통계 줘봐. 통계 줘봐.
두 달 동안 한 거 통계 줘봐 그랬더니 제가 그래서 조서 얼마 작성했어. 조서가 이제 수사잖아요. 그랬더니 저 중에 3.9% 작성했어요. 3.9%. 영장 그럼 얼마나 했어? 0.17% 영장했습니다. 수사를 그러니까 한 게 없어요. 나머지는 다 뭐냐 하면 수사 보고 했대요. 수사 보고 판결문 첨부하고 뭐 전화해가지고 뭐 좀 알아보고 사실 조회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보안 걸 수사라고 할 수도 없네. 보안 수사라고 뭐 엄청나게 뭘 사람들 막 이렇게 했다 한 것 같잖아요. 근데 저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두 달 동안 근데 이것도 보안 수사를 했다고 두 달 동안 막 엄청나게 언론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막 쪼아가지고 한 게 저 정도예요. 최근에 네. 통계 좀 내봐라. 보안 수사 통계를 검찰이 안 내놔요. 저한테. 그래서 뭐도 없고 계속 없다고 하는데 50% 넘는다고 하니까 통계 줘봐. 통계 줘봐. 두 달 동안 한 거 통계 줘봐 그랬더니 제가 그래서 조서 얼마 작성했어. 조서가 이제 수사잖아요. 그랬더니 저 중에 3.9% 작성했어요. 3.9%. 영장 그럼 얼마나 했어? 0.17% 영장했습니다. 수사를 그러니까 한 게 없어요. 나머지는 다 뭐냐 하면 수사 보고 했대요. 수사 보고 판결문 첨부하고 뭐 전화해가지고 뭐 좀 알아보고 사실 조회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보안 걸 수사라고 할 수도 없네. 보안 수사라고 뭐 엄청나게 뭘 사람들 막 이렇게 했다 한 것 같잖아요. 근데 저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두 달 동안 근데 이것도 보안 수사를 했다고 두 달 동안 막 엄청나게 언론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막 쪼아가지고 한 게 저 정도예요. 최근에 경찰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수사를 해서 검사한테 올리잖아요. 그러면 맞춤법 잘못했다. 뭐 잘못했다면서. 보안 수사 수치를 올리려고. 그렇죠. 아예 사건 처리를 안 한대요. 그래서 사건이 이만큼 쌓여 있대. 사기꾼이 사기를 치고 도망가가지고 어렵게 잡아가지고 올렸어. 보안 수사권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고 말하려고. 그렇죠. 하는구나. 그래서 지금 아예 처리를 안 해줘서 뭘 더 해야 됩니까? 얘기하면서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제가 굉장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최근에 여론조사 꽃에서도 그 보안수사 찬성 비율 조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50% 넘게 찬성한다. 우리 여기서 조사하는 것도 너무 당연한 거예요. 맞아요. 너무 당연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보안수사 찬성하잖아요. 그 재수사를 찬성하고 그럼 우리 진영 내에서도 정부가 1년 내내 지금 언론 플레이 한 거 아닙니까? 보안수사를 해야지 국민이 피해가 없고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 언론 플레이 검찰이 계속 했잖아요. 우리 진영 내의 일부가 보안수사 찬성하는 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잘못됐어요. 왜곡됐고요. 그래서 보안수사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공소청의 검사는 지금 형사소송법에도 없어요. 검사의 보안수사권은 없어요. 그것은 재수사하고 2차 수사인데 1년에 형사사건 140만 건 중에서 보안수사를 전부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검사가. 그중에서 일부 합니다. 그러면 선택적 재수사, 선택적 2차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똑같아요. 우리가 왜 검찰개혁 왜 하려고 하냐면은 대장동, 위례, 성남FC, 대북송금, 법인카드,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재판받고 있는 이 사건들 그 사건들이 전부 조작수사 기소인 거 아닙니까? 위법한 그런 거 지금 안 하게 하기 위해서 검찰개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보안수사, 제2차 수사권을 그대로 두면은 앞으로 이제 직접 수사는 못하겠죠. 수사 개시 그 사건들을 지금 수사 개시를 못하겠지만 보안수사로 하죠. 그 사건들을 당연히. 나는 보안수사라는 단어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하죠. 나는 추가 수사권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제 보안 수사가 뭔지에 대한 이해도가 일반적으로 정치 공안요청이 아니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단어가 주는 뉘앙스로 그렇죠. 한 사람이 막았다는 거예요? 네, 한 사람이 막았다고 합니다. 그 영상 있습니까? 저기 마스크 쓴 저 여성이 혼자 막았다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럼 저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저 수많은 사람들이 진입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기 잘못 아닌데 목소리가 이렇게 들어가.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걸 못하고 있지? 저걸 그냥 둔다는 건 일단 장동혁 대표는 지금 이렇게 사태가 장기화되는 게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한 사람이 막는데 그 편을 들면서 나는 한 사람에도 막으면 어떻게 할 생각이 없어요 하고 돌아가는 거지. 나는 중재했다는 제스처까지만 취하고 겨우 한 사람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거 얼씨구나 하고 돌아간 거지. 왜냐하면 지금 국힘에서 장동혁 사퇴론이 나오는데 지금 이 사태를 정권 투쟁의 명분으로 내세우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권과 싸우고 있는데 사퇴하라고 하지 마라. 그리고 장 대표는 사퇴 안 합니다. 왜냐면은 장 대표 사퇴하면 비대위가 꾸려져야 되거든요. 네. 비상대책위가. 그럼 비대위에서 한동훈 당선자 복당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차기 당대표 출마할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 된다면 공천권을 가져가요. 자기 총선에. 그러면 한동훈 잘라낼 때 동조했던 의원들도 날라가겠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좋든 싫든 당장은 함께 가야 한다고 하는 게 지금 말하지 않고 있는 국힘 주류죠. 예. 한동훈이 살아 돌아왔기 때문에 예상치 못하게. 그래서 사퇴는 안 할 것 같은데 저렇게 사태가 돌아가면 공연들은 변경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는 20일과 21일 서울 파크뮤직 페스티벌부터 공연장 변경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페스티벌 말고도 공연이 저기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는 어제 조속히 정상화해달라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7월에 무슨 공연이 있는데요? 가수 박서진, 동방신기 유노 엠플라잉 공연이 줄지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 여자 혼자 이렇게 붙들고 있다고 그거가 다 물러간단 말이야? 이게 말이 되나? 국제대회가 있는 선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펜싱 국가대표팀이 장비를 챙기지 못하고 출국했습니다. 남의 칼을 빌려서 출국했네. 네.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은 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한 사람이 문을 붙들고 있다고 그냥 지켜만 본다는 게 말이 되나 이게? 이거 한번 들어봅시다. 이것은 전국 재선거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들과 함께 전국 재선거로 위해서 싸워 나가겠습니다. 목표는 전국 재선거입니다. 재선거 주장하는 건 정말 재선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정권을 상대로 이걸 명분으로 싸우기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윤어게인의 네. 부정선거론에 힘을 실어주는 게 그들을 자신의 지지 기반으로 확고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믿고 저러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지금 시대가 성적이 들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윤어게인 징표죠. 성적이 들고 나온 거. 그리고 부정선거 주장하는 미국 마가의 징표이기도 하고. 성적이하고 투표용지 저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대체. 진짜. 저런 주장을 야당 대표가 가서 들어주고 있고 한 사람이 막는다고 그냥 내버려두고 벌써 며칠째야. 이 시대의 불법성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엄난 지시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에 대한 행위자는 물론 공모자에 대한 엄정 수사를 경찰에 지시했다고 포스팅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지시했으니까 이제 신속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공권력은. 자, 그리고 이 사태 촉발시킨 선관위 문제 관련해서는 여야가 국정조사 합의했죠? 네, 국조특위를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 단체 2명으로 구성해 45일간 진행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위원장은 누가 한답니까? 국힘이 맞습니다. 언제 처리한대요?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합니다. 반에서 애가 시끄럽고 떠들잖아요. 네. 너 그래 복도 나가 있어. 그렇게 하는 경우에 이게 아동 학대가 됩니다. 그렇게 못해요. 아, 그런 처벌이 안 돼요. 요새?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아니 예를 들어서 체벌도 아니고 밖에 나가 있어 벽 보고 있어 이것도 안 돼요? 안 됩니다. 정서적인 학대 조항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인정되다 보니까 예. 선생님이 아이들을 잘못된 아이들을 혼내주고 벌 줄 수 있는 권한을 뺏긴 거예요. 없어요. 그렇게 하는 순간 아동 학대가 되고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선진국 사례를 보면은 디텐션 제도라는 게 있어요. 아이들을 혼내고 벌 줄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선생님에게 부여해 주는 거예요. 말 안 듣는다? 너 나가 있어. 복도에. 아니 그러니까 예전처럼 예. 뭐 빠따로 때리면 안 되는 뺀다든가 거죠. 그거는 저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예. 그게 아니라 뭐 벽을 보고 있으라는지 특히 선진국 디텐션 제도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예. 수업 시간에 남게 하는 거예요. 1시간 남아, 2시간 그걸 남아. 못해요.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게 다 불가능하죠. 진짜 말도 안 되네. 정서적 학대라는 게 이제 아동 학대에 들어가 있고 정서적 학대. 정서적 학대는 시킨 사람보다는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래서 그렇죠. 총수와 내 유공, 마음을 다쳤다고 말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 예. 이 교육이 무너진 데는 총수한 유공의 책임이 1, 2% 정도는 있다. 관심을 안 가져가지고. 아, 그럼요. 이 교육은요,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유공과 김총수께서 아 진짜 많이 변했네. 저는 체벌은 없어졌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남아 뭐 벽 보고 서 있어. 너 교실 밖에 복도에서 서 있어. 예. 이거는 체벌도 아니잖아요. 그럼 선생들이 경찰에 끌려가요. 아동학대로 와. 신고되면. 실제로 선생님들이 교권 그러니까- 당하는 사안 중에 그런 사안들이 많이 그럼 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 제재할 수단이 없네. 실질적으로 없다고 봐야 되죠. 잘못된 아이들을 벌 주고 혼낼 수가 없다니까는요. 와. 그래서 교권을 재버린 거예요. 대화와 설득 정도라고 이제 지금은 할 수 있는. 대화와 설득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어른들도 안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예.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지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잘못했다고 인지할 리가 없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어려우신 상황이라고. 와. 선생들이 제가 아이가 없다 보니까 선생들이 채소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걔네 뭐라고 그랬다가 아, 그렇지. 학부 민원 들어오고 쓸데없이 신고되면 얘기했다가 소송 당한다. 예. 소송 당하면 나 혼자 고생이다. 개인의 책임이거든. 개인의 책임이다. 징계받고. 그러니까 와, 그러니까 이 학부모들이 자기 자식인데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복도에 세워놨어. 그럼 우리 아이 정서적으로 학대당해가지고 피해야 하며 변호사 고용해서 소송 걸면 그럼요. 걸린다는 거죠.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끌려가고. 그렇죠. 근데 저쪽에서 변호사 되고 하니까 예. 그 지능 경우도 많고. 그렇죠. 선생님 개인이 이제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 속에. 그리고 체험 활동 가서 안전사고 나면은 그 책임은 전부 다 교사 개인이 져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이명박 때부터 이렇게 됐어요. 이명박 때부터. 아니야, 이게 이제 세월호 이후 행했다. 학생이 교사를 때렸다. 그것도 5년 사이에 학생이 교사를 때린 비율이 한 5배 정도가 증가했어요. 근데 학교에서는 요즘은 학생들이 선생님을 때린다는 거예요? 그런 게 수시로 나타나죠. 5배가 증가를 해서 5년 사이에. 근데 학교에서는 이걸 좀 쉬쉬하거든요. 근데 그런 제보를 이제 받고 그럼 현장에 투입돼서 그런 이제 암행 기능도 하는 것이죠. 학생이 선생님을 때리는 경우가 최근에 그렇게 폭증하고 있어요? 5배가 늘었다는 교권 침해 사안의 약 있어요. 10% 정도는 상해 이런 사안이 상해요? 예. 그래서 총수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 참교육 드라마에도 나와요. 대사가 이거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학교가 훨씬 지금 망해버렸네. 선생님을 때린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데 스마트폰 뺏는다고 작년에 그런 사건이 기사화 됐어요. 여교사 때리고 특히 학교에 여교사들이 많잖아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애들이 커요. 요즘은. 애들이 대들면 여선생님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가령요 반에서 애가 시끄럽고 떠들잖아요. 네. 내용상 이란의 완승이에요.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와, 미국이 이란 딱 한 나라 상대로 전쟁을 했는데 결과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안 그래도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을 패권국으로 하는 세계 질서가 해체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오랫동안 작년부터 내내 했는데 이제는 미국이 아무리 미국 중심으로 세계의 질서를 만들어 내려고 해도 그런 힘 자체가 부족하구나. 이란 하나 정도는 미국 군사력을 간단히 굴복시킬 수 있을 줄 알았죠. 미국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 결과는 미국 스스로도 놀랄 일이고 그리고 그동안 미국과 대립각을 세워왔던 중국, 러시아도 놀랄 일이고 그리고 세계도 놀랄 일이에요. 이렇게밖에 안 되나? 이 합의문을 보면은 이란이 그냥 완성한 거예요. 누가 뭐래도.
저는 여기서 우리도 중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20세기 특히 2차 대전 이후에 네. 미국이 세계의 표준이자 경찰이자 질서였던 건 맞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닌 겁니다. 이란 한 나라 상대로 싸웠는데 나중에 둘이 협상할 때 보니까 이란이 원하는 대로 다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생소한데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거 주기적으로 발표하는데 제가 파리 간 사이에 깜빡하고 놓쳤는데 유럽 외교협회가 주기적으로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네. 유럽의 EU 국가들 상대로. 네. 이번에 15개 나라 상대로 해서 성인 한 2만 명 엄청 큰 규모의 조사예요. 조사를 했는데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미국을 동맹국이라고 생각한다는 비율이 11%에 불과했습니다. 11%. 자, 그리고 경쟁자나 적대국으로 간주한다가 25%예요. 동맹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11%고 네. 적대국으로 보는 게 유럽에서 25%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가 아니죠. 2차 대전을 같이 치렀고 나토 멤버이자 자신들하고 같은 백인 아니에요? 네. 유럽의 후손들이요. 그런데 그 유럽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인식의 전환이 벌써 일어난 겁니다. 미국 동맹국이야? 10%만 맞다 그러고 미국 적대국이야? 25% 2배가 넘어요. 네. 근데 우리는 백인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안보 측면에서 어떻게 국제관계를 맺고 우리 독자적 이상을 만들어갈 것인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전작권 환수는 그 일부고 이런 거대한 세계 질서 변화가 일어날 때 이걸 놓치면 네. 아주 오랫동안 뒤쳐져요. 100년 전에는 우리가 그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20세기 전반부를 식민지와 전쟁으로 보냈거든요. 이번에는 그 변화 최전선에서 우리 역할을 주도적으로 찾아야 한다.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럽에서는 미국을 적대국으로 봐. 이렇게 말하면 누가 믿겠어요. 그냥 말로 하면 아무도 안 믿는다고. 네. 있어요. 그렇습니다. 60일 동안 통행료 면제 조항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통행료 계속 없다고 주장했거든요. 네. 근데 실제 백악관 고위관료가 읽어주는 전문에는 60일 조항이 있었어요. 이란 말이 맞았습니다. 이것도 이란 뜻대로 된 거죠. 네. 60일간은 협상하는 동안 안 맞는데 그 이후로는 이란이 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란 뜻대로 된 것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통행료 어떻게 할 거냐. 이란은 이제 그 돈으로 일부 재건 자금으로도 삼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협상하는 동안은 안 받는다. 그런데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자기들이 받겠다. 네. 그걸 미국이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3천억 달러 이야기 있고요. 네. 이란의 재건과 경제 개발을 위해서 최소 3천억 달러 자금 조달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란 측에서 1차 제재 해제 얘기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1차 해제는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했는데 이 1차 제재 해제는 블룸버그 버전, 미국 버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7항이죠? 그렇습니다. 네. 7항에는 모든 유형의 제재를 종료할 것을 약속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모든 유형의 제재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 원자력 기구 이사의 결의, 미국의 모든 일방 제재, 1차 제재와 2차 제재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1차 제재라는 거예요. 1차 제재는 미국이 상대를 정상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네. 이 나라하고는 우리가 거래 안 해. 이게 1차 제재거든요. 그동안 제재 해제라고 말해왔던 건 전부 다 제3국가이라는 거래.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행이 이란에 원유를 수입해놓고 이란에 돈을 줄 수가 없었어요. 이 2차 제재 때문에. 네. 그런 걸 푼다는 거였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미국과 이란의 직접 거래를 허용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는 말은 이란을 정상국가로 상대하겠다는 것이고 이거는 국교 정상화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야말로 이란의 외교적 승리죠. 1980년 이래로 그리고 몇 년입니까? 지금 45년 동안 45년 동안 완전히 미국과 거래할 수 없는 비정상국가 취급을 당했는데 이제 그게 풀리는 거예요. 이게 이란의 외교적 승리가 아닌 거예요. 대신 트럼프는 이제 3천억 달러라고 하는 개발 재건 투자 어딘가로부터 이익을 챙기겠죠. 자, 그러면서 10항은 이란 원유 수출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이란산 원유부터 석유화학 제품과 관련 파생 상품 등 이란 수출 허가 항목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항도 중요한데 11항은 그동안의 동결 자금 자산 해제 이것도 약속했죠. 네, 이란의 동결 또는 제한된 자금 자산이 해제되고 사용 가능하도록 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원하는 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이란이 이런 약속을 어떻게 믿느냐. 협상하다가도 폭격을 해가지고 자기들 지도자를 죽인 상대국가를 어떻게 믿느냐. 자, 미국 이란 종전 합의 MOU도 공개됐고 그리고 G7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들 종합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최종권 전 외교부 차관 현 연세대 정치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입니다. 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자, 미국 종전 합의 MOU가 이제 공개됐어요. 네. 완전한 버전이 최종적으로는 백악관이 읽어줘가지고 나왔는데 예. 대체로 이란이 주장했던 걸 그대로 담고 있더라고요. 예, 일단은 저는 이러려고 전쟁을 했나? 그리고 두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는 네. 이란 정부와 협상을 한 것이기도 하지만 과거의 오바마 정부하고 협상한 거예요. 뭐냐 하면 2018년도에 그 전에 있었던 예. 포괄적 행동 계획, 소위 이란 핵합의라는 것을 깨고 나왔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깼잖아요. 예. 1차 1기 때. 그러면 그것보다 더 나은, 더 강력한 비핵화 조치가 있는 협상안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 상식이에요. 전쟁까지 했는데. 게다가 전쟁까지 했고요. 사실 우리는 2월에 시작한 전쟁만 지금 한 100여일 동안 겪어왔지만 사실상 작년에도 네. 12일간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을 했어요. 그렇죠. 결국 뭐냐면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
미 행정부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죽어도 못 믿는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협상하다가 협상하다 2번을 군사력을 사용했고 그동안 있었던 JCPO의 이란 핵합의를 소위 파기를 했기 때문에 네. 정말 두들겨 맞을지언정 워드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끝까지 잡아갔던 것 같고요. 특히 뭐 명목상으로는 거기 이란의 의회 의장 알리바프가 수석 대표이긴 하지만 실제로 협상은 이란의 외교부 장관 아바스 아락치라는 장관이 있는데 이 사람은 우리 그 외교가에서 혹은 협상계에서는 정말로 명망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바이든 행정부 때 그 웬디 쇼만 부장관이 네네. 있었어요. 이 양반이 그 오바마 시절에 실무 협상 대표를 했어요. 이란. 맞아요. 근데 이 양반의 그 회고록에 보면 나를 울린 남자 아바스 아락치. 그러니까 이란의 핵협상 혹은 협상 그 관습과 전략은 정말 징글징글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아바스 아락치와 협상을 3번 1년에 걸쳐서 2021년도에 그 이란 혁명 수비대가 우리 한국 유조선 한국 케미오를 호르무즈 해협에서 납치했었을 때 맞죠. 제가 테헤란을 3번을 갔었는데. 아 맞다. 직접 가서 이란과 협상해본 경험이 있으시지? 그래서 사실 제가 이란 전쟁 터지고 나서 방송을 거의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란의 외교부는 당시 우리를 많이 도와주려고 했고요. 이란 혁명 수비대는 배를 납치했기 때문에 이란 외교부는 중간에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줬어요. 근데 이번에 전쟁이 터지고 나서 제가 알던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 나와서 막 갔다부터 얘기하기가 싫었는데 그때 협상했던 그게 주요 고위 관료들이 타겟에서 사망했구나.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협상안을 보니 요 정도 하려고. 근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게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던데 이게 최종 합의안이 아니라 양해각서이고 60일간에서 유예기간이 있고 그 안에는 전쟁이 멈춰져 있지만 그래서 이란에게 많은 유인책을 던져줬고 이란이 비핵화 합의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자기네들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핑계지.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상하죠. 한 3달에서 100일 이상 계속 전쟁을 했고 그리고 원래 전쟁의 이유라고 하는 것은 비핵화. 정권 교체 이런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메네이를 참수를 시켜서 깨지는 거예요. G7 얘기도 넘어가자 하면 이번에 그 유럽 외교협회에서 나오는 그 정기적으로 하는 여론조사 보셨죠? 네, 맞습니다. 거기 보면은 유럽 사람들이 미국을 동맹국으로 생각하는 게 11%예요. 그리고 오히려 25% 적대국으로 간죠. 이거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런 인식이 저는 이미 일어나버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럽은요, 뭐 자주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나라마다 편차는 있지만 그 설명할 수 없는 그 콧대 높음이 있잖아요.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유럽은 무식한 동생이라고 하는 부자인데 무식한 동생. 미국 그죠? 그러니까 미국은 서구의 기원이라고 하는 그 자존심이 있는데 미국이 작년부터 그러니까 자기네들 입장에서 쟤네들 모지라고 하는 그 국방장관 헥세스 그다음에 제이디 벤스 부통령 등등이 나타나가지고 유럽의 정체성이 바뀌었다. 그리고 니네 망한다. 이민 정책 그렇게 하지 말아라. 니들 위협이다. 그래서 2차 세전 때 우리가 너희들 지켜준 거 아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영린을 건들고 있으니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버렸고 게다가 두 번째는 자기네들을 프리라이더로 프레임을 해서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때리고 툭하면 그거를 위협 삼잖아요. 그래서 이태리, 프랑스, 당연히 프랑스가 앞장서고 있는데 그 전략적 자율수령이라는 이름으로 야, 하지 마. 우리끼리 자주적으로 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르웨이, 폴란드, 뭐 루마니아 이런 데가 영국이나 그 불란서의 해구산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특히 그린란드도 치명적이었던 것 같고 맞습니다. 그린란드를 내놓으라니 지금 나토국인데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 이란 전쟁을 겪으면서 야, 저 무식하고 우리한테 도움도 안 되고 도움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피해를 입히면서 세계를 질서를 무너뜨리고 미국 제외하고 생각하자. 예, 저도 현직일 때 이란 핵협상장을 가보았어요. 그 비엔나에 있는. 근데 뭐냐면 우리가 다자주의를 미국이 깨고 있다라고 중요하게 얘기하잖아요. 유럽의 입장에서는 이rak 핵협상, 그러니까 JCPOA를 EU, 영국, 불란서, 독일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깨고 그리고 유럽의 성과기도 했는데. 네, 그렇죠. 처음으로 다자주의를 만들어서 핵을 만들려고 하는 국가에 대해서 안심을 주고 이런저런 사용 조치를 만들어서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는데 트럼프한테 확 깨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유럽이 미국에다가 어마어마한 불신과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스라엘하고는 거의 굿바이 수준에 가는 거죠. 그게 최대 피해국이 처음에는 이란인 줄 알았더니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미국도 잃었고 유럽도 잃었고 나머지 전 세계로부터 민심을 잃었잖아요. 이스라엘은 좀 후원자 김환정 씨 구형은 어떻게 됐습니까? 징역 1년입니다. 이 김환정 씨 역할은 오세훈 시장의 주장과는 다르게 분명히 오세훈 시장이 만나보라고 시켰고 그런 내용이 강혜정 씨와의 통화에 고스란히 나와 있단 말이죠.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예, 오세훈이 만나고 뭐랬는 줄 알아? 전 만나고 김영선이 앞장서갖고 만나고 네, 그쵸. 이번에 서울시장 나오지 말고 대통령 다음에 나오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딱 들으면 미친놈 아니에요. 솔직히 미친놈이다. 그런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접근한 놈이 없었거든. 그쵸. 그래서 만나보시죠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오세훈이 벌써 몸 딱 도사리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만난 거야. 그래갖고 내가 이 새끼한테 엮인 거 아니야. 자, 만나보시죠. 오세훈이 강혜정 씨한테 명태균 씨 만나보시죠. 이때까지는 명태균 자기 관심이 없는데 와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했는데 거절했다는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죠. 네, 사실이 아닌 거죠. 명백히 드러났는데 게다가 이것부터 확인해야 되겠네. 중간에 명태균 씨하고 연락하면서 여론사 관련 일을 했던 정무부 시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형이? 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 시장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명태균 씨는 이거 유죄 나온다고 확신하고 있던데 지난 5일날 그런 포스팅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5일 1심에서 유죄 나온다.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내용의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재판 과정에서
오세훈을 만났고 여러 차례 그것도 여론조사 비용은 후원자가 대신 낸다고 오세훈이 말했다라고 대질신문과 법정에서 증언을 명태균, 김영선 두 사람이 했거든요. 네. 이게 빼박이란 말이죠.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그런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세훈 시장 주장이 다 뒤집어졌는데 그래서 재판 과정, 수사 과정만 보면 오세훈 시장 이거 빠져나가기 어렵겠는데 벌금 100만 원만 나와도 오세훈 시장 당선 무효예요. 네. 법원이 과연 보수의 차기 대선 주자 중 한 사람 꼽히는 오세훈 당선자에게 당선 무효형 유죄 선고를 할 수 있을까?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이 잠실 시위현장 어제 민정수석 찾았네요. 그렇습니다. 천준호, 전용기, 이모경 의원이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을 찾았으나 시위대에 막혀 영상 있으면 틀어주세요. 네, 접근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갔어요? 네. 저기서 그냥 돌아갔다. 자, 근데 이제 애초에 투표지 부족은 선관위 잘못이 맞고 이 소리를 들려주세요. 그 분노할 수 있고 문제 제기하는 것까지는 정당한데 어느 순간 이게 참정권 문제가 아니라 부정선 빨갱이 타령하기 시작했죠. 빨갱이 타령. 그렇습니다. 구호가 빨갱이는 북한으로 꺼져랍니다. 아, 이 시위는 완전히 변질됐어요. 윤호겐 시위로. 본인이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공수처에 수사를 받고 피의자 신분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달 전에 뉴스타파가 윤상현 의원의 본인 육성이 담긴 그러니까 정치 자금을 준 사람을 직접 만나가지고 증거인멸을 지시를 한 게 녹음이 돼가지고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에게 정치 자금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 그 A사 모 회사의 대표를 직접 만나서. 그래서 그 육성이 녹음이 됐는데 그게 그 회사 대표 주장에 따르면 6천만 원 상당의 유튜브 홍보물을 공짜로 해줬다는 거예요. 그 돈을 못 받았다고 하니까 윤상현 입장에서도 야 이거 큰일 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녹취가 있어요? 본인 육성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아니 보통이 총괄인데 그거를 비용 처리를 했으면 되는데 딴 데는 홍보업체 투자기식 다 비용 처리 여기를 안 해준 거예요. 그게 뭔가 이어통에는 제공한 게 이거 있잖아. 많으면 처음에 스타트할 때 여기 마포에 가서 찍고 뭐 그랬잖아. 그래서 뭐 TV만 보거든. 이런 걸 들어가면은 이제 막 이게 제공을 하더라도 회계가 한두 학기잖아. 적으면 적어도 좋은 거야. 쌍벌이는 쌍벌. 그리고 또 텔레그램 방 있지. 옛날에 쓰던 방 다 바꿔지고. 텔레그램 방 과거에 있더구나. 그리고 이거는 내가 압수수색했잖아. 알아서 한다고. 텔레통 하면은 딱 주면 모르게 텔레그램 상관이 없어. 뭔지 알아? 이건 대박이네. 지금 이거는 아주 일부고 이게 나와서 이게? 이 보도가 됐고 메이저 언론, 기성 큰 언론에서 이걸 받아쓰질 않아가지고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건데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가 다 끝났고 윤상현 의원은 6.3 지방선거 끝나고 지금 소환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거 국조특위 위원장을 한다고 하니까 공수처에서 지금 당황을 한 거예요. 못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하겠다 나섰구나.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다른 혐의도 아니고 정치적 이거 모르셨죠? 알고 있죠. 알고 있었어요. 했는데 네. 국조특위위원장에서 공수처 수사를 못할 거 아니죠. 국조특위 기간이 45일인데 아마 기르면 이달 말까지 7월 말까지 할 겁니다. 그 끝나고도 얼마든지 소환 조사 가능하고 급하면은 특조 기관에도 조사할 수 있는 것이고. 내용으로는 빼박인데. 아니 근데 보세요. 근데 만약에 구속영장을 실질 심사를 한다면 텔레그램을 폭파시켜 등등 저거 말고는 아예 변호사를 대줘요. 야 내가 변호사 보낼 테니까 그 사람하고 얘기해. 하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이거는 빼박인데. 네. 그리고 중간에 또 인천시에 무슨 미추홀구에 구의원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 사람 또 공천 줘요. 중간에 해결사 역할을 해주니까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지금 복합적으로 있는데 아무리 공수처가 조직이 큰 것도 아니고 용가리 통뼈가 아닌 이상에 국조특위 기관에 윤상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건 못 부르지. 그러니까요. 현실적으로 부적절하다. 제가 볼 땐 저거는 위원장뿐만이 아니라 위원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거 몰랐네 저는. 디테일은. 코털이 뭐예요? 코털이 이제 선거 캠프 내부의 회계 담당자. 네, 회계 담당자. 네, 코털. 측근입니다. 측근. 자기들 별명이에요? 네. 왜 코털일까? 별명인 거지. 왜 코털 길렀나 보죠. 이상한 의문을 가져. 의문 가진 게 얼마나 많은데 저기서 코털로 의문을 가져. 아니 저 B라는 그 여자가 그러니까 그 업체 대표예요. 그렇죠. 홍보 업체인데 윤상현 TV 콘텐츠를 다 만들어준 거예요. 네, 그게 한 6천만 원 상당이라고 하니까 적은 돈도 아니고. 잘 아는 사이인가 왜 이렇게 말이? 근데 저게 통화 녹취가 아니고요. 윤상현이 저 업체 대표를 불러냅니다. 조용조용히 말한 거야. 산 밑에서 차량 안에서. 근데 그걸 또 그 녹음을 했구나 이분이. 녹음을 했죠. 너무 열받으니까. 이분은 자기는 제공했고 돈도 못 받았는데 처벌받는다고 하니까. 그렇죠. 지금 쌍벌이라고 저건 협박하는 거잖아요. 협박하는 거지. 나만 죽지 않아 너도 죽어. 유일하게 이 두 사람이 합의가 되고 일치하는 진술이 나오는 게 오세훈 재판이에요. 그 박영선 전 의원도 똑같은 얘기 하죠. 김영선. 김영선 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증인들의 삼위일체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오세훈 시장 본인 다 오세훈 시장이 직접 그 말을 했고 오세훈 시장 그 후원자가 돈을 줬고 다 일치되잖아요 지금. 다 일치가 됐고 계좌에 얼마 들어온 건지 3,300만 원 다 나왔고. 빼박이던데 진짜. 그리고 우리 대질신문에서 똑같이 얘기했고. 오세훈 시장 압수할 때 오세훈 시장 폰 5개인가 압수했잖아요. 거기서 또 새로운 증거들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빼박인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하필 당선이 되는 바람에 서울시장 당선자를 당선 무효할 수 있느냐 우리나라 법원이 그 문제가 걸림돌이겠지. 근데 판사를 주명은 어떤 판사냐에 따라 지금은 어떤 판사냐. 그러니까 이 내용상으로 빼박인데. 당선이 됐다고 해서 선거 범죄 유죄가 되는데 무죄를 쓴다면 법원이 존재할 의미가 없지요. 그렇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선거가 1심 선거 다음 달 22일이거든요. 7월 22일에 오세훈 1심 선거고 7월 29일인가요? 윤석열. 7월 27일.
2심? 예, 윤석열 1심 공직선거법. 아, 공소법. 네, 7월 1일. 윤석열은 이제 7월 못 말에 나와요. 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윤석열은 이제 관심 좀 더 줘. 그러니까 못 나와요. 윤석열이 아니, 아니라 윤석열 본인은 네.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 뭐 징역이 나오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예. 국민의힘이 700억인가요? 397억. 397억. 그러네요. 400억을. 그렇지 그거는 그렇긴 한데 일단 지금은 제일 관심사가 오히려 오세훈 시장 1심입니다. 7월로 연기됐대 선고가. 그거 보면 명태균 씨 얘기가 은근히 다 맞아가지고 여태까지 본인 무죄라는데 본인 무죄 나왔잖아요. 그 양반이 어디서 든지 모르겠는데 명태균 씨가 나중에 나온 얘기긴 하지만 오세훈이 이기고 선거에서 이겼다고 그랬어요. 오세훈이 이기고 하지만 재판에서 유죄 나온다. 그게 그 정원호 후보 같이 따라다 현장 대변인 했던 임세은 민주당 대변인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선거 한 2주일 전인가? 명태균 씨가 느닷없이 통화 한 적도 없는데 전화가 와서 열심히 하라고 하면서 근데 혹시 떨어지더라도 괜찮다. 오세훈이 당선 이번에 된다. 근데 선거 다시 할 거니까 열심히 하라고. 예. 어디 점집 다니지? 자, 의원님. 예. 보안 수사권은 어떻게 됩니까? 보안 이거 수사권은 검찰에서 포기 안 했던데 보니까. 보안 수사권은 지난번에 아마 언론에서 나온 방송한 것처럼 우리 당내 분위기는 더 이상 보안 수사권을 줄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죠.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예. 근데 어제 문화일보에서 물론 총리실에서 이거 사실 아니다라고는 했는데 사실 아닌 게 나중에 사실로 되는 경우를 종종 봐갖고 내가 어제 문화일보에서 묘한 기사가 나왔잖아요. 보안수사권 지금 정부안을 시민유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제 민주당이 이미 제출이 됐고 정부안도 원래는 이번 주 안에 오늘까지 추미애가 물러나야 된다는 분위기였고 그런데 추미애는 아니다. 윤석열이 잘못했다라고 징계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는데 그것 때문에 여론이 안 좋다면서 여당 내에서 당시 여당 문재인 정부 여당 내에서는 추미애가 물러나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밀려났어요. 어쩔 수 없이 억울했지만 그리고 지나고 보니 그때 추미애가 옳았어요. 윤석열은 징계했었어야 하는 것이고 제대로 처리했었어야 됐는데 그걸 못하고 오히려 키워주고 결국 윤석열 정권이 탄생했죠. 그래서 풀리지 않은 앙금들이 있었을 때 이번에 그게 다 정리된 것 같고 개인적으로 그죠? 근데 이제 그게 별게 아닌 것처럼 지금 상황이 큰 위기로 다가왔다. 별거 아닌 것처럼. 근데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 당선되시고 문재인 대통령을 찾으신 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최근에 왜 문재인 대통령을 그 이쪽 진영 내에서 공격하는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저 이제 사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뭐 친문의 부활을 꿈꾼다니 말도 안 되는 문재인 대통령 다시 출마한다는 겁니까? 무슨 소리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그런 비토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치라는 건 어디서 공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당 차원에서는 그건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죠? 네. 그래서 당 차원에서는 그런 움직임이나 시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는데 당 행사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를 지켜보면서 지지자들이 이건 납득할 수 없다. 그런 분위기를 느끼거든요. 그거는 못 느껴보셨어요? 많이 느끼죠. 그죠? 네. 이건 뭔가. 그래서 찾아뵌 겁니다. 그 그런 거죠. 이유도 있습니다. 그 대통령님에 대한 존경심과 또 당시 당 대표로서 대통령님에 대한 어떤 보호해드려야 된다 하는 그 소명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대통령님 입장에서도 또 말을 다 하지 못하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있겠죠. 네. 네.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사실 별거를 다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대통령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검찰 개혁에 저와 대통령의 입장이 달랐다 하는 걸 가지고 저는 막 이 대통령을 뭐 공격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 자신이. 저는 저의 위치에서 제 할 도리를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고 대통령님 입장에서 하시면 되는 것이지 그 과정은 들어보지 못했어요. 네. 들어보지 못했는데. 네, 못했지만 6년 전에 왜 그랬는지. 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안 물어볼 거지만 네. 그러니까 존중을 해드려야 되니까. 네. 그런데 어떤 정치를 다른 의도를 가지고 계산된 분열을 의도하는 게 아니고 이미 확정된 것이다. 돌이킬 수 없다. 대통령이 말했는데 왜 자꾸 그리고 나 이게 좀 박은정 의원 말이 근거가 신빙성이 좀 가는 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한 일주일 전에 기자간담회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공수처보다 지금 10배 이상 큰 조직인 중수청 이걸 설립하는데 국회 본회의 통과제 작년 10월 9월 통과했을 때 1년 안에 이게 출범하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다. 중부처 장관이 하기로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냥 하는 거겠나. 걱정이 되는 거죠. 매우 다 그래서 이미 관뚜껑 닫고서는 보안사건 관뚜껑 닫고 못질 다 한 줄 알았는데 튀어나오는 것 같다라는 아주 우려가 들어요. 솔직히 걱정이 말해서. 되는 거예요. 걱정이. 우려가 들어요. 그러니까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10월에 출범을 하려면 준비가 돼야 됩니다. 수사관을 몇 명을 보낼 건지부터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할지. 꾸릴지 그렇지. 없습니다. 지금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현실적인 준비들이 이루어져야지 되지. 이게 뭐 한 달에 갑자기 뭐 그럼 수사관 뭐 1000명가 500명가 그걸 한 달 앞두고 결정할 수는 없어요.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나 청사진이 그려지고 그런 어떤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나눌지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다 깜깜무소식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그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검찰 개혁 사안을 여러 사안 중에 하나로 보지만 검찰은 이게 전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검찰은 사활을 걸고 계속해서 작업이 들어가는데 정치적 대응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있다 보니까 이 흐름과 페이스를 그쪽이 주도하는 순간 이거 놓친다 이거. 모멘텀을 그쪽이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최종적으로는 최종적인 결정권 국회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법을 그렇죠. 개정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저희가 이거 계속 주기적으로 환기시키는 겁니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 총리실에서 어저께 보도자료 설명자를 내면서 문화일보 저거 사실 아니다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원구성 이후에 국회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했거든요. 아니 당론을 이미 다 정해졌는데 이거 원구를 왜 이걸 갖다 들고 나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다 쳐. 원구성이 지금 다음 주에는 지금 될 거 아니에요. 원래는 총리실에서 이번 주에 제출하기로 했었는데 다음 주까지 제출하는지 안 하는지 꼭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제출하라고. 그리고 또 법사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진짜 중요하죠. 법사위에서 이게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 문제는 이제 행소법 개정 문제를 법사위에서 하기 때문에 법사위 어떻게 구성되냐. 이 의지를 확고하게 가진 사람이 법사위원, 부사위원장이 돼야 되잖아요. 지난번에는 확실히 그랬는데 차기 법사위원, 법사위원장이 어떻게 되냐가 굉장히 또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이거 뒤집기 어려울 겁니다. 저도 이게 기후였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후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미 다 그거 대통령도 말했고 총리도 그러니까 보안소권은 안 한다고 말을 했는데 이상하게 돌아가잖아요. 왜 안 내? 정부안은 지금 정부는 왜 안 내? 정부안은 보안 수사권과 정권 성취가 담긴 안이 만들어졌다는 식으로 지금 보도는 나오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저희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정부는 정부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정부는 아니 왜냐면 검사들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얘들을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 근데 정부가 결정을 못 하잖아요. 대통령이 국회에서 결정하라고 했는데 국회에서 결정하시면 되죠. 정부가 뭘 냈는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최종의 국회 결정권입니다. 입법사위 때문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주시죠. 알겠습니다. 다른 사람 잊어버려서 양문환 의원님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 사안이 어떻게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아니 보통이 총괄인데 그거를 비용 처리를 했으면 되는데 딴 데는 홍보업체 투자기 식탁 비용 처리 우리 안 해준 거예요. 그게 뭔가 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 게 이거 있잖아. 많으면 처음에 스타트할 때 우리 마포에 가서 찍고 먹고 했잖아. 그래서 뭐 TV만 보거든. 이런 걸 들어가면은 이제 뭐 이게 제공을 하더라도 회계가 한두 학기 있잖아. 적으면 적어도 좋은 거야. 쌍돌이는 싼 거야. 그리고 또 텔레그램 방 있지. 옛날 쓰던 방 다 바꿔지고 텔레그램 방 과거에 있던 거라. 그리고 이거는 내가 압수수색했잖아. 텔레통 하면은 딱 주면 모르지. 텔레그램 상관이 없어. 뭔지 알아? 이건 대박이네. 지금 이거는 아주 일부고 이게 나와서 이게 보도가 됐고 선거기간에 메이저 기성 큰 언론에서 이걸 받아쓰질 않아가지고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건데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가 다 끝났고 윤상현 의원은 6.3 지방선거 끝나고 지금 소환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거 국조특위위원장을 한다고 하니까 공수처에서 지금 당황을 한 거예요. 못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하겠다 나섰구나.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다른 혐의도 아니고 정치적 의원님 이거 모르셨죠? 알고 있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국조특위위원장에서 공수처 수사를 못할 거 아니죠. 국조특위 기간이 45일인데 아마 기르면 이달 말까지 7월 말까지 할 겁니다. 그 끝나고도 얼마든지 소환조사 가능하고 급하면 특조 기관에도 조사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빼박인데. 아니 근데 보세요. 근데 만약에 구속영장을 실질 심사를 한다면 텔레그램을 폭파시켜 등등 저거 말고는 아예 변호사를 대줘요. 야 내가 변호사 보낼 테니까 그 사람하고 얘기해. 하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이거는 빼박인데. 그리고 중간에 또 인천시에 무슨 미추홀구에 구의원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 사람 또 공천 줘요. 중간에 해결사 역할을 해주니까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지금 복합적으로 있는데 아무리 공수처가 조직이 큰 것도 아니고 용가리 통뼈가 아닌 이상에 국조특위 기관에 윤상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건 못 부르지. 그러니까요. 현실적으로 부적절하다. 제가 볼 땐 저거는 위원장뿐만이 아니라 위원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몰랐네 저는. 디테일은. 코털이 뭐예요? 코털이 이제 선거 캠프 내부의 회계 담당자. 회계 담당자. 코털. 측근입니다. 측근. 자기들 별명이야? 왜 코털일까? 별명인 거지. 왜 코털을 길렀나 보죠. 이상한 의문을 가져. 의문 가지니까 얼마나 많은데 저기서 코털로 의문을 가져. 그리고 저 B라는 그 여자가 그러니까 그 업체 대표예요. 그렇죠. 홍보 업체인데. 근데 윤상현 TV 콘텐츠를 다 만들어준 거예요. 그게 한 6천만 원 상당이라고 하니까 적은 돈도 아니고. 잘 아는 사이인가 왜 이렇게 말이? 이제 저게 통화 녹취가 아니고요. 윤상현이 저 업체 대표를 불러냅니다. 조용조용히 말한 거야. 산 밑에서 차량 안에서. 근데 그걸 또 그 녹음을 했구나 이분이. 녹음을 했죠. 너무 열받으니까. 이분은 자기는 제공했고 돈도 못 받았는데 처벌받는다고 하니까. 그렇죠. 지금 쌍벌이라고 저건 협박하는 거잖아요. 협박하는 거지. 나만 죽지 않아 너도 죽어. 그러니까 너 나한테 제공한 거 다 지워버려. 이러니까 이 양반이 어느 순간 녹음 눌러가지고 나중에 혹시 모르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저거는 돈을 현금을 준 것도 아니고 만들어준 그 제작물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잖아요. 증거가 그냥 위에 올라와 있고 빼박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빼박인데 그 대화 내용이라든가 정확히. 그러니까 조용조용히 말한 거야 조용조용히. 뭐 더 궁금하신 분들은 뉴스타파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지금 녹음 파일이. 이거는 진짜 빼박인데. 그리고 의원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 관련해가지고 잠실시 있잖아요. 불법이잖아요. 명백하게. 벌써 보름 됐어요. 보름. 근데 그저께는 여성 혼자 이걸 맡고 있었잖아요.